지혜로운 정보가 필요한 순간 오후에 나침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후 2시 동네 카페 주차장.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벤츠가 모두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네 사람이 일제히 밖을 바라봅니다. 정이 아니야? 최만식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사실 오늘 다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그 민감한 주제를요. 그런데 저 고급 승용차는 뭐죠? 차에서 내린 윤정희 씨, 밝은 미소로 카페 문을 엽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앉은 테이블 분위기는 벌써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샘이 나고, 어떤 이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어떤 이는 뭔가 찔리는 듯합니다. 그때 늘 조용하던 박순애 씨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희 씨죠? 그거 저런 차 몰면서 기초연금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 순간 카페 앞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내 쌍의 눈이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 눈빛 안에는 궁금증과 의심, 그리고 지금껏 참아왔던 질문들이 폭발할 듯 차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부터 이 5친구의 대화 속에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모든 비밀이 벗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도 미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탈락해서 분통 터지고, 어떤 사람은 감액 이유를 몰라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고급차를 몰면서도 수급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지금 현재 적용되는 기초연금 규칙과 2026년부터 그리고 2027년까지 바뀌게 될 모든 것.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커피는 내가 살게. 박순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5명은 메뉴판을 펼치지만 실제로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돕니다. 우리 정말 이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까? 돈 이야기. 특히 노후에 친구들 사이에서 돈 이야기만큼 조심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누가 더 가진 게 많은지,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수십 년 우정을 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가 나오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정철수 씨가 먼저 입을 뗍니다. 우리 오늘 왜 모였더라? 노후 준비 이야기 하자고 그랬잖아. 오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노후 준비. 좋은 말이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나이에 무슨 준비를 하겠어. 이미 다 늙었는데. 정철수 씨의 말에 쓴웃음이 번집니다. 그래도 기초연금 같은 거 서로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였잖아. 윤정희 씨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기초연금. 그 단어가 나오자 테이블 위 공기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67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는 전체 만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정부 예산으로는 연간 약 26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고 있음에도 정작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순애 씨처럼 받고는 있지만 구조를 모르거나 최만식 씨처럼 탈락하고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받고 있어.
박순애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얼마? 한 달에 34만 9천 원 정도. 나도 받아. 정철수 씨가 말합니다. 근데 나는 이게 억울해.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둘 다 받는데 각각 27만 9천 원밖에 안 받거든. 27만 9천 원? 응. 둘이 합쳐도 55만 8천 원이야. 순애, 내가 혼자 34만 9천 원 받는데 우리는 둘이서 55만 8천 원이라고. 이게 말이 돼? 정철수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나옵니다. 이 문제로 그는 몇 달째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부감액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많은 어르신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본 지급액은 월 34만 9,36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각자 약 27만 9천 원 정도씩 합쳐서 약 55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한 분이 34만 9천 원을 받는데 부부가구는 두 분이 합쳐도 55만 8천 원. 1인당으로 따지면 단독가구보다 약 7만 원을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왜 그런 거야? 우리가 함께 산다고 돈을 덜 줘? 정철수 씨의 아내 정순자 씨가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정부 논리는 이래.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혼자 살 때 2배까지는 안 든다는 거지. 집세도 하나, 공과금도 하나, 밥도 같이 해먹으니까. 그래서 대략 1인당 1.5배 정도 든다고 보고 그에 맞춰서 지급한다는 거야. 윤정희 씨가 설명합니다. 그래도 억울해.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다고 왜 벌을 받아야 해? 벌이라니.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지만 체감상 서운한 건 사실이야. 테이블 위에 무거운 공감이 번집니다. 근데 말이야. 오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2026년부터는 이게 좀 바뀔 수도 있대. 부부 감액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어. 정말? 정철수 씨의 눈빛이 살아납니다. 국회에 법안도 올라가 있고 연구기관에서도 검토하고 있대. 20%에서 15%로 또는 10%로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부부 감액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전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부부 감액 삭제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연구기관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부부 감액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에서 15%, 1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특정 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감액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문제, 형평성 논란,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무조건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네?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너무 기대만 하지는 말고. 윤정희 씨가 신중하게 말합니다. 이때 최만식 씨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좋겠다. 너희들은 받기라도 하잖아. 테이블이 조용해집니다. 만식 씨, 너는 왜 못 받아? 신청했는데 탈락했어. 최만식 씨가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줍니다. 귀하의 기초연금 신청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반려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그게 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거래. 너가 뭐가 많아? 집도 한 채밖에 없잖아. 나도 그게 억울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죄야. 최만식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탈락 문자를 받은 그날, 그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왜 자신은 안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만식 씨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집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이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공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더 복잡합니다. 집,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이 재산이 매달 이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낸다고 환산하는 금액입니다. 윤정희 씨가 만식 씨를 빤히 보며 말합니다. 만식 씨, 집이 있어서 탈락한 게 아니에요. 당신 재산 전체가 월 얼마짜리 소득으로 다시 계산된 거예요. 그 계산을 해보면 왜 떨어졌는지 정확히 보여요? 이 말을 듣자 테이블 위 분위기가 바뀝니다. 모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고개를 숙입니다. 박순애 씨가 종이를 꺼내 숫자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식 씨를 바라봅니다. 만식 씨, 집 공시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한 4억 정도. 대출은? 없어. 다 갚았어. 순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순애 씨가 적기 시작합니다. 최만식 씨 집 4억에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 재산액을 빼요. 도시지역이면 약 1억 3천 정도를 공제해요. 윤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집이 있다고 무조건 다 계산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최소한의 기본 주거 비용은 보장해 주는 거야. 순애 씨가 다시 적습니다. 4억에서 1억 3천을 빼면 2억 7천이 남죠. 이걸 바로 월 소득으로 바꾸지는 않아요. 정부는 이걸 연 4%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해요. 그러니까 2억 7천의 4%가 1년에 1,0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90만 원 정도가 집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순애 씨를 바라봅니다. 어머, 집이 소득으로 90만 원이나 잡혀? 오미자 씨가 입을 가립니다. 네. 그래서 집값이 중요한 겁니다. 집은 팔지 않아도 그 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 기준에서는 한 달에 이 정도 여력이 있다로 보는 거예요. 정철수 씨가 손을 듭니다. 잠깐. 그럼 차는? 만식 씨 소나타 있잖아. 순애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는 대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비싼 차 한 대만 봅니다. 소나타면 대략 가치가 1,000만 원 전후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상소득으로 계산돼요. 그럼 얼마로 잡혀? 정부 기준으로 자동차는 다른 재산보다 조금 낮게 잡히는데 대략 월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환산돼요. 만식 씨가 눈을 크게 뜹니다. 아니, 내가 차를 몰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정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가 있으면
대중교통비를 아끼니 그만큼 생활비 여력이 있다. 순애 씨가 다시 숫자를 적습니다. 예금 3천만 원. 이것도 바로 월 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을 매달 이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얼마로? 예금은 연 3점 몇 퍼센트 정도를 가정해요. 3천만 원이면 1년에 약 120만 원.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계산돼요. 만식 씨가 중얼거립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도 않았는데 소득으로 잡히는구나. 순애 씨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 2천만 원도 똑같이 계산돼요. 윤정희 씨가 묻습니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았는데도 해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산이에요. 그래서 보험 해약 환급금은 예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그럼 그것도 월 소득 7만 원 정도? 그렇죠. 순애 씨가 서류를 모두 정리합니다.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집에서 월 90만 원, 차에서 월 6만 원, 예금에서 월 10만 원, 보험에서 월 7만 원. 그러면 재산이 만들어내는 월 가상소득은 대략 113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만식 씨가 알바라도 해서 월 40만 원 벌고 국민연금에서 월 30만 원 받고 있다면 월 실제 소득 70만 원에 재산 소득 113만 원이 더해져서 소득 인정액이 월 183만 원이 되는 거죠. 모두가 침을 삼킵니다. 어머, 180만 원이면 기준 넘네? 오미자 씨가 말합니다. 맞아요.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이 약 247만 원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180만 원이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잡히는 작은 소득,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혹은 작은 사업소득 같은 게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금방 넘어가요. 그리고 집 공시가격이나 보험 환급금 계산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을 넘기 더 쉽습니다. 순애 씨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식 씨, 당신은 집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집, 차, 예금, 보험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정부가 보기에는 월에 이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기초연금은 정말 계산이 복잡해요. 집 한 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전부 모아서 월 소득처럼 환산하는 이 방식 때문에 탈락한 거예요. 만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 내가 괜히 억울해만 했네. 맞아요. 억울할 게 아니에요. 제도가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평생 열심히 모은 돈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정도에게 주는 거니까 만식 내가 그 기준을 조금 넘은 거지. 최만식 씨의 얼굴에 억울함과 동시에 이해가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께 드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즉 소득 하위 70%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 인정 선정 기준액은 월 약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약 395만 2천 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만식 씨처럼 집과 예금, 보험 등을 합쳐서 계산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 최만식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집의 공시가격에서 대출을 빼고 그걸 또 일정 금액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야. 집값이 엄청나게 높거나 대출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집 하나로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럼 내 경우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예금 3천, 보험 2천. 이게 다 합쳐지니까 기준을 넘은 거지. 집 때문만은 아니야. 최만식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철수 씨가 창밖을 가리킵니다. 정희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모두의 시선이 창밖 주차장을 향합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벤츠. 너, 그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기초연금도 받는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윤정희 씨를 향한 네 사람의 시선. 그 시선 속에는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어딘가 섞인 질투와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받아. 윤정희 씨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외제차 타면서? 그게 가능해? 친구들의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묻어납니다. 윤정희 씨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다들 착각하는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어딘가 서글픔이 묻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를 볼 때 차가 몇 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차종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딱 하나. 차량가액. 그 차의 현재 시장 가치가 얼마냐는 거지.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자동차는 대수가 아니라 차량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차량가액이란 그 자동차의 현재 시장 가치, 즉 지금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4천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고급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일반 재산과 달리 매우 높은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다른 재산들과 함께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저 차 말이야. 윤정희 씨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2013년식이야. 벌써 13년이 넘었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중고로 샀던 거고 남편 없이도 어떻게든 유지해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외제차라고 해서 다 비싼 게 아니야. 저 차 지금 시세로 치면 800만 원도 안 돼. 중고차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봤어. 연식 13년에 주행거리 20만 킬로미터 넘으니까 이제는 거의 값이 안 나가. 친구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800만 원? 그러니까 기초연금 심사할 때도 차량가액이 800만 원으로 잡혀서 4천만 원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거지. 고급 자동차가 아니라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외제차를 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의 현재 시장 가치입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은 감가상각이 극심하게 진행되어 원래는 고가였던 외제차라도 현재 차량가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3년식 중형 벤츠의 경우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6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에 거래됩니다. 이것은 4천만 원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국산차라도 최신 모델이거나 대형 SUV의 경우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국산 대형 세단이나 프리미엄 SUV 중에는 5천만 원,
6천만 원을 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산차라도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최만식 씨가 물었습니다. 대수 자체에 제한은 없어. 다만 모든 차량의 가액을 합산해서 재산으로 계산해.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차 2대가 있으면 합쳐서 2천만 원이 재산에 포함되는 거지. 그리고 윤정희 씨가 덧붙입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또 달라. 택시나 화물차처럼 그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여러분, 자동차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차량 가액이 중요합니다. 대수, 차종, 브랜드보다 현재 시장 가치가 핵심입니다. 4천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 미만이면 일반 재산입니다. 차량 연식이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은 가액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생업용은 다릅니다. 택시, 화물차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희야, 그런데 오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솔직히 내가 그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저 사람도 기초연금 받는다고 수군거릴 수도 있고. 윤정희 씨가 잠시 침묵합니다. 그녀의 눈가에 슬픔이 스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차를 팔까 수없이 고민했어.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고. 근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게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남은 거거든. 이 차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아. 드라이브 가던 추억도 생각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차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안 봐. 혼자 사는 늙은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아. 테이블이 조용해집니다. 기초연금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야? 내가 평생 살아온 세월, 세금 내고 아이 키우고 가정 지킨 것에 대한 당연한 보답 아닌가? 왜 내가 낡은 차 하나 가지고 있다고 눈치를 봐야 해? 윤정희 씨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마땅한 보답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맞아. 박순애 씨가 작게 말합니다. 나도. 사실 기초연금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 마트에서 장 볼 때도 이 돈은 내 돈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순애 씨, 그건 내 돈이야. 내가 평생 세금 내고 자식 키우고 사회를 위해 일한 대가야. 정철수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답답한 게 뭔지 알아? 정보를 모른다는 거야. 그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야 알게 되는 건데 주민센터 가면 이런 걸 자세히 알려줘? 내 경험으로는 직원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 맞아. 어떤 직원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어떤 직원은 대충 처리하고 끝이야. 오미자 씨가 공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복잡합니다. 일반 어르신들이 혼자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가시고 필요하면 여러 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식 씨,
윤정희 씨가 최만식 씨를 바라봅니다. 너 국민연금은 받아? 받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럼 그것도 소득에 포함돼. 응?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근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는 있어.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 사이에는 가맥연금 구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최소 기준액 이상은 보장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해서 수령액이 큰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은 적게 받고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은 많이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 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 감액 구조도 조정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최만식 씨가 계산을 해봅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에 집이랑 차량, 예금까지 합치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는 거네. 그런 것 같아. 근데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상담받아봐.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재산 계산을 다시 해보면 달라질 수도 있어. 윤정희 씨의 말에 최만식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윤정희 씨가 덧붙입니다. 2026년, 2027년에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지금은 탈락했어도 나중에 기준이 완화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응. 정부에서 기초연금 대상을 조금씩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2026년과 2027년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논의 중인 방향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계획.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즉 소득이 가장 낮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회예산정책처 등 정부 연구기관에서도 40만 원 시나리오로 재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계획. 2027년에는 이 40만 원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서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70% 전체로 넓히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 국회 통과, 사회적 합의 등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무조건 40만 원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야가 기초연금 인상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빈곤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만 원이라 박순애 씨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지금 34만 9천 원 받는데 5만 원 정도가 더 생긴다는 거네. 순애 씨는 혼자 살고 국민연금도 없고 다른 소득도 거의 없으니까 우선 인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5만 원. 그 돈이 그녀에게는 큽니다. 한 달에 병원 한 번 더 갈 수 있는 돈입니다. 약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 정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부부 감액이 조정되면 너희도 지금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지금 각자 27만 9천 원씩이면 감액 비율이 줄어들면 30만 원 가까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럼 둘이 합쳐서 60만 원? 가능성은 있어. 근데 정확한 금액은 정책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어. 정철수 씨 부부의 얼굴이 조금 밝아집니다. 이때 오미자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바라봅니다. 사실 며칠 전에 딸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 오미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딸이 그러더라. 엄마,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병원비 정도는 엄마가 좀 내세요.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로 죽겠어요. 테이블이 조용해집니다. 무거운, 아픈 침묵입니다. 듣자마자 그냥 가슴이 확 막히더라. 기초연금 34만 9천 원 가지고 병원비, 약값, 교통비 한 달 지나면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니까 내 사정은 조금도 모르고 그 순간 내가 참 초라해지더라. 오미자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나도 알아. 딸도 힘든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괜히 내가 짐처럼 느껴졌어. 여러분, 오미자 씨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노후의 경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내에서의 발언권을 잃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부모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고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내가 쓸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미자 씨처럼 자녀가 그 돈까지 기대하는 상황이 되면 그 안정감마저 무너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경제적 불안이 클수록 우울증, 불안장애, 가족 갈등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족 관계도 개선됩니다. 기초연금은 비록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미자야, 딸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봤어? 윤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 딸이 힘든데 내가 기초연금으로 병원비도 못 낸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말을 해야 해.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그 돈으로 한 달에 뭘 하는지, 병원비 말고도 약값이며 생활비며 얼마나 들어가는지. 딸이 알아야 이해하지. 그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아도 해야 해.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마음 아플 거야. 윤정희 씨의 말에 오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박순애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평생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 모두가 공감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기초연금 34만 9천 원 받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이 돈을 내가 쓰는 것도 죄책감이 들고. 이게 뭐야? 박순애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우리는 당당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이 사회를 지탱하며 살아왔습니다. 세금을 냈고, 자녀를 낳고 키웠고, 가정을 지켰고, 지역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도 묵묵히 버텼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여러분의 노동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맞아. 정철수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부끄러워해? 이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야. 국가가 우리한테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알아야 해. 부모가 기초연금 받는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윤정희 씨가 덧붙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최만식 씨가 말을 꺼냅니다. 내가 주민센터 갔을 때 직원이 말하기를 신청할 때 실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대.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실수들, 재산을 정확히 신고 안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보험 해약 환급금을 빼먹는다든지 예금을 덜 쓴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조사에서 걸려서 문제가 될 수 있대.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윤정희 씨가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게 이거예요. 재산을 빠뜨리고 신고하는 것. 정철수 씨가 헛웃음을 짓습니다. 아니, 내가 통장이 몇 갠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정희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문제는 기억 못해도 공단은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공단은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통장, 적금, 보험 환급금, 펀드, CMA, 심지어 10년 전 만들어둔 휴면 계좌까지 다 조회해요. 그러니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박순애 씨가 맞장구합니다. 그리고 빠뜨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지급되다가 재심사 때 걸려서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 들어갑니다. 최대 3년치까지 한꺼번에 토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카페 안이 더 조용해집니다. 둘째,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최만식 씨가 한숨을 쉽니다. 나도 솔직히 집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 정희 씨가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그게 제일 큰 오해예요. 집이 있어도 되고 차가 있어도 되고 예금이 조금 있어도 돼요. 결국 소득 인정액 계산이 핵심이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정말 큰 손해예요. 순애 씨가 덧붙입니다. 매년 기준도 달라지고 주거 지역에 따라 공제액도 다르니까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되는 경우 많아요. 셋째, 서류 준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오미자 씨가 말합니다. 나 지난번에 서류 부족해서 2번이나 다시 갔었어. 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기초연금은 서류가 깔끔해야 신청해서 승인까지 한 번에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족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금융재산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이 전세나 월세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공적연금 지급 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배우자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분리거주 증명 서류, 소득 발생 사실 확인 서류. 정희 씨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이것 중 하나만 빠져도 보완 요청이 들어오고 이 과정이 길면 길수록 지급이 뒤로 밀려요. 넷째, 자녀명의 재산과 본인 재산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정철수 씨가 말합니다. 나는 아들 이름으로 차 한 대 있는데 그건 내 거 아니지? 순애 씨가 묻습니다. 차는 누가 타세요? 나지 내가 매일 타지. 순애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그건 본인 재산입니다. 테이블이 술렁입니다. 순애 씨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기초연금은 형식적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을 따집니다.
자녀 명의여도 부모님이 사용하는 차량이면 부모 재산, 반대로 부모 명의여도 자녀가 쓰면 부모 재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최만식 씨가 감탄합니다. 이건 진짜 몰랐네. 다섯째, 주소 변경 시 재심사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오미자 씨가 손을 들며 말합니다. 나는 딸네 집에 주소만 옮겨놨는데 그건 괜찮아? 정희 씨가 고개를 쳤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삶의 환경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재산 기준 생활 실태 기준이 모두 달라질 수 있어서 재심사 대상이 돼요. 이 부분을 몰라서 3년 뒤 한꺼번에 환수 통지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경악합니다. 여섯째,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한층 진지해집니다. 정희 씨가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놓쳐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정철수 씨가 묻습니다. 만 65세 생일날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2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습니다. 오미자 씨가 눈을 크게 뜹니다. 그럼 내가 65세가 1월인데 4월에 신청하면? 정희 씨가 말합니다. 그럼 1월, 2월, 3월분 3개월치는 날아갑니다. 헉, 3달이면 100만 원 넘게 날리는 거네. 맞아요. 한 달이 34만 9천 원이니까 3달이면 100만 원 넘게 손해예요. 6달이면 200만 원 넘고요. 기초연금은 절대로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줘요. 박순애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도 신청 늦게 해서 한 달치를 못 받았어. 그때 알았지 내가 그냥 놓친 거라는 걸. 순애 씨가 설명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전후에 들어옵니다. 보통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입금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지급일 착각해서 왜 이번 달은 안 들어오지? 하고 공단에 전화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3월분 기초연금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 달로 소급하여 한꺼번에 정산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한 달이면 34만 9천 원, 6개월이면 200만 원 이상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금융기관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매달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입금됩니다. 근데 말이야, 정철수 씨가 말합니다. 내가 궁금한 게 2026년에 정말로 40만 원이 되면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깎인다고 들었어. 그럼 받으나 마나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로 60만 원을 받던 분이 기초연금 34만 9천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25만 1천 원으로 줄어들어서 총액은 여전히 60만 원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제도의 큰 맹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 이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전액 감액되지 않도록 일부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0%는 제외하는 식의 조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것도 역시 논의 중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네.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정확한 건 정책이 나와봐야 알아. 그리고 또 윤정희 씨가 덧붙입니다. 2024년에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이 발표됐을 때 국내 거주 5년 요건이라는 게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어. 국내 거주 5년 요건?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야. 주로 해외에 오래 거주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나 복수 국적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여러분, 이 부분도 현재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는 대한민국에서 평생 살면서 사회에 기여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오래 거주하다가 만 65세 전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초연금만 받고 다시 나가는 경우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나이 들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2024년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럼 해외에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은 못 받게 되는 거야? 5년 미만 거주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평생 한국에서 사셨으니까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리고 윤정희 씨가 계속합니다. 해외 자산 신고도 강화되고 있대. 해외에 부동산이 있거나 해외 연금을 받는 경우 이것도 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거야. 해외 자산? 요즘은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에서 일하다가 외국 연금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강화하는 추세야. 여러분,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자산을 숨기고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며 적발되면 환수는 물론 가상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정보 교환 협정 등을 통해 해외 자산 파악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다 안 거야? 정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하나 더 있어. 윤정희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 재정 지속 가능성? 지금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670만 명이야. 2026년 기준으로. 그리고 정부가 한 해에 쓰는 돈이 26조 원이야. 숫자가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670만 명. 26조 원.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 앞으로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더 늘어날 거야. 2030년에는 800만 명, 2040년에는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해. 그럼 예산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그게 논쟁이 되고 있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기초연금 대상, 요건, 감액 구조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는 약 950만 명이고 그중 약 70%인 67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 인구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1955년생에서 1963년생이 본격적으로 만 65세에 도달하면서 수급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예산도 함께 증가합니다. 현재 연간 26조 원 수준인 기초연금 예산은 2030년에는 40조 원, 2040년에는 6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정 기준액 조정 대상자 범위 축소, 소득재산 기준 강화, 부유층 어르신에 대한 감액 강화, 감액연금 구조 조정. 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수급권을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정안은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적인 단계적 조정 방식으로 논의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받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야? 박순애 씨가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보면 제도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해. 윤정희 씨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제도니까 정부가 함부로 없애거나 크게 줄이기는 어려워.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나저나 오미자 씨가 말합니다. 우리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네. 그러게.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속이 후련해. 정철수 씨가 웃습니다. 나도. 그동안 혼자 답답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도 되고 위로도 되고. 최만식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 내가 탈락한 이유도, 정의가 외제차 타면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맞아. 우리가 몰랐던 게 정말 많았어. 박순애 씨가 수첩을 내려다봅니다. 앞으로는 이 돈을 받을 때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내 권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 우리의 권리야. 윤정희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세금 내고 자식 키우고 사회를 지탱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맞아. 정철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이런 이야기 나누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속마음도 털어놓고. 그래, 그러자. 5명은 일어섭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지만 이들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며 윤정희 씨의 낡은 벤츠를 다시 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차를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제차가 아니라 윤정희 씨가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응, 그때는 내가 커피 살게. 나는 떡 좀 사올게. 우리 동네 떡집 찹쌀떡이 맛있거든. 오, 좋아. 그럼 나는 과일 좀 가져올게. 서로 손을 흔들며 헤어집니다. 박순애 씨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다음 달 25일쯤 들어올 기초연금 34만 9천 원. 그 돈으로 월세 내고 병원 가고 약 사고 조금 남으면 친구들과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겠다고.
그리고 만약 2026년에 정말로 40만 원이 된다면 그때는 책 한 권 사서 읽어야겠다고. 젊었을 때 너무 바빠서 펼쳐보지 못했던 그 두꺼운 장편 소설. 이제는 이 돈을 받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정철수 씨 부부는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 각자 27만 9천 원씩 받는 게 여전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합치면 55만 8천 원이고 이 돈 덕분에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부 감액이 줄어든다면 조금 더 여유로워질 거라는 희망. 2026년, 2027년이 기다려집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오늘 친구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최만식 씨는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다시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산을 꼼꼼하게 다시 계산해보고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만약 정말로 기준을 넘긴 것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받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2026년, 2027년의 기준이 바뀌면 그때 다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알게 된 것은 자신이 탈락한 이유가 집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 전체 재산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억울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미자 씨는 집에 가서 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그 돈으로 한 달에 무엇을 하는지, 왜 이 돈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딸이 이해해줄지 확신은 없지만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활비 내역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것입니다. 34만 9천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것이 얼마나 빠듯한지, 이 돈이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지 딸이 알아야 합니다. 윤정희 씨는 낡은 벤츠에 시동을 겁니다. 13년이 넘은 이 차는 이제 거의 값어치가 없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오늘 친구들 앞에서 이 차에 얽힌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낡은 외제차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자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안전망이고 심리적 안정감이고 가족관계를 지키는 힘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본 구조.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소득 하위 70% 정도. 단독가구 월 34만 9,360원, 부부가구각 20% 감액. 매달 25일 전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없음. 부부 감액. 현재 각 20% 감액. 2026년 이후 완화 가능성 있으나 확정 아님. 소득 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집, 자동차, 예금, 보험 등 모두 포함. 집 한 채로 무조건 탈락 아님. 자동차. 대수 무관, 차량가액이 핵심. 4천만 원 이상은 고급 자동차. 10년 이상 차량은 가액 매우 낮음. 외제차도 가액 낮으면 수급 가능. 국민연금.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가능. 국민연금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2026년에서 2027년 전망 논의 중 확정 아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부터 월 40만 원 인상 계획 2027년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 계획 부부 감액 조정 논의 생계급여 감액 구조 개선 검토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요건 논의 해외 자산 신고 강화 재정 지속 가능성 고려한 조정 가능 신청 시 주의사항 재산 정확히 신고 안 될 거야 단정 말고 신청 만 65세 되자마자 신청 소급 없음 필요 서류 미리 준비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상담 활용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자존감 그리고 노후의 품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애쓰고 힘든 날에도 마음을 다잡으며 버텨온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살아오신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되고 길었는지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쌓아온 그 오랜 세월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누구에게 미안해할 이유도 없고 부끄러워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래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때로는 눈물과 포기가 있었고 때로는 오늘만 버티자라는 다짐만 남았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한구석만큼은 편해지셔도 됩니다. 여전히 걱정이 많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겠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은 자신을 위해 써도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는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연금은 그 지난한 세월에 대한 아주 작은 위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위로가 여러분의 하루의 따뜻한 숨 하나쯤은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